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처음 강의를 맡게 된 언어 강사 김민주라고 합니다.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공부하기 참 좋은 날인데요. 이제 피셋 결과가 나오고 4월 달에는 정신없이 지나쳤을 테지만 내년 평가원에 시험에 꼭 합격하려면 이제부터는 슬슬 집중을 해야 합니다. 먼저 작년 피셋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일반 행정 피셋 커트라인은 81.66이었고요. 외교는 80이었어요. 이게 작년에 비해서는 하락했지만 2020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는지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험이 쉽게 출제되었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들 열심히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판은 예전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언어나 자료가 더 특별히 쉽게 출제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약점 과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보다 5점 정도 낮은 과목이 있다면 합격선은 82, 85점 정도 되는 시험에서라면 다른 과목에서는 거의 87.5에서 90점을 받아줘야지 합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약점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언어 영역은 요령만 생긴다면 누구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언어 추론과 논증 분석, 그리고 논리 퀴즈입니다. 먼저 언어 추론은 글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언어 추론의 유형으로는 일치불일치, 용어의 정확한 정의와 사례 적용하기, 추론하기, 논쟁 분석하기, 그리고 가설이나 실험 판단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논증 분석에서는 어떤 논증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예를 들어서 P이면 Q이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파악해야 될 건지 배우고 모순과 반대, 함축과 같은 논리적 관계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강화 약화 문제를 풀어보면서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논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논증을 사용해서 퀴즈를 답을 찾을 수 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논증 퀴즈의 유형으로는 논증과 상황만 잘 매칭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확장형 퀴즈, 경우의 수를 그려야 풀리는 문제, 모순을 찾는 유형, 그리고 여러 가지 선지를 활용해야 하는 유형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먼저 내용일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설명하기 전에 간단하게 문제 하나를 풀어보겠습니다. 2분 30초 동안 원래 풀던 방식대로 08년 언어 꿈책형 1번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네. 먼저 이제 문제 다들 잘 풀어보셨나요? 언어 영역에서 가장 일치부분 문제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선지부터 읽는다는 겁니다. 선지를 먼저 읽으면서 제시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겠구나를 키워드 중심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선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세종실록에 따르면, 태종실록에 따르면, 그리고 이두문이 나오고요. 법률 제정 목적과 대명률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헌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중심으로 이미 선지에 힌트가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실록과 태종실록이 나올 거고 이두문과 법률 집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파악을 했으면 제시문을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한번 읽습니다. 키워드라는 것은 여기서 선지에서 확인한 제시문에 대한 힌트, 그러나,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 반대되는 말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사람 이름, 연도 등을 의미합니다. 글의 주제나 결론이 확실하게 나오면 그 부분도 강조해주고요. 이 중에서 역접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특별히 중요하니까 뭐 세모를 그리던가 아니면 뭔가 다른 표시를 해서 좀 더 특별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글을 빠르게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에서 선지에서 확인한 제시문에 대한 힌트, 빠르게 읽는다는 것은 절대 다시 읽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간에 글을 건너뛰라는 것도 아니고 속독을 배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글을 단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쭉 제시문을 편하게 읽어보면서 제시문의 같은 부분만 여러 번 읽으며 빙빙 도는 일만 좀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문단이 무슨 내용이다 정도만 알아도 충분을 하고 만약 그조차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면 속도를 너무 빠르게 읽고 있는 것이니까 그때는 조금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찾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요. 밑줄을 너무 많이 그으면 오히려 나중에 다시 찾을 수 어려워질 수 있으니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두 번 읽지 않고 한 번에 다 정보를 체크해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1분만 다시 한번 글을 읽어볼까요? 어때요? 조금 다르셨나요? 저는 대충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무 많이 정보를 표시하진 않았죠? 각 제시문별로 키워드 중심으로 좀 빠르게 읽어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제시문을 빠르게 읽었다면 다음으로는 선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자라는 겁니다. 먼저 전제로 기출 언어는 명쾌하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기출 언어는 확실한 답만 나올 것이고 이상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하지 않고 선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죠. 선지를 판단할 때는 키워드 중심으로 본문에서 빠르게 찾고 판단해야 합니다. 헷갈리는 선지는 우선 넘기고 나중에 다시 두 번째로 돌아오면서 풀고요. 평가원은 헷갈리게 낼 리가 없으니 다른 선지에서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있거나 제시문을 이해하지 못해서 선지를 빠르게 판단하지 못했을 경우가 있으니 너무 그 선지에 매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 일부만 확인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틀린 선지는 단 하나라도 틀리면 틀린 거고 옳은 선지는
선지 앞부분과 뒷부분 모든 내용이 맞아야 맞는 거겠죠. 답이 확실하면 그때는 다음 문제로 바로 넘어가고요. 대신에 그렇게 넘어갈 때는 제시문에서 꼭 근거를 찾으셔야 합니다. 답은 정말 확실한 답만 답일 거기 때문에 근거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1분간 선지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키워드 중심으로 답을 확인을 한다면 선지를 읽고 제시문의 어떤 곳에 그 답을 찾을 수 있는지 바로바로 아마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4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1문단에서 다 찾을 수 있었고요. 1번은 3문단에서, 그리고 5번이 아니라는 거는 또 3문단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네. 그리고 소소한 팁은 정답이 아래 문단에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왜냐면 문제의 구성을 생각을 해볼 때 여러 개념들이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마지막에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래 문단에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는 꼭 1번부터 판단해야 되는 건 아니고 제시문을 읽으면서 내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지부터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는 말고요. 두 번째 팁은 어려운 단어를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율문이니 봉행이니 몰라도 다 풀 수 있게 나옵니다. 이것도 그냥 믿고 가야 됩니다. 평가원이 이걸 몰라서 틀리게 문제를 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쫄게 하려고 넣은 거니까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규칙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규칙 1번은 선지부터 읽는다. 두 번째는 제시문을 키워드 중심으로 빠르게 읽는다. 세 번째는 선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08년 꿈책형 21번 문제를 2분 30초 동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선지부터 읽어보면요. 먼저 여기서 각혼과 영혼, 생혼을 비교하고 기능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동물, 사람과 분류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외양, 본성, 지각 중에서 어떤 것일까? 네, 그래서 식물, 동물, 사람의 부류가 외양, 본성, 지각 중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중심으로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 각 문단의 내용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옵니다. 1문단은 생혼과 각혼, 영혼을 비교하고 있고요. 2문단은 짐승과 사람을 비교하며 3문단에서는 사람의 영혼이 투목이나 짐승과 생혼, 각혼과 어떻게 다른지 말하고 있죠. 아, 네. 혹시 언어 영역 꿈책형 21번이 없으신가요?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그 네, 1문단, 2문단, 3문단의 내용이 이렇게 다 한 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좀 하나의 팁은 개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분을 특히 주의해서 잘 읽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서 본성의 갖고 다름은 혼의 갖고 다름에 말미암은 것이고 부류의 갖고 다름은 본성의 갖고 다름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습의 갖고 다름은 부류의 갖고 다름에 말미암았다. 이것은 혼이 본성에 영향을 미치고 본성은 부류는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부분이 여기서는 문제 천지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보통 이렇게 개념 간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의 경우에는 자주 나오니까 이렇게 개념 간의 관계가 명시적으로 나온다면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 마지막 문단에서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우리들의 초목의 혼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그것들은 그저 크게 자라기만 하고 지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 그것들의 속은 다만 생혼만을 가졌다라는 것을 검증한다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만이나 이런 그러나 따라서 같은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그 문장에 좀 더 주의해서 잘 읽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단 같은 경우에는 3번 선지에 대한 근거로 출제가 되었죠. 네, 그래서 1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1문단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2번 선지는 2문단에서, 네, 마지막에 3번, 5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단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14년 A책형 21번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지부터 보면은 우선 최한기와 동시대 중국 지식인, 18세기 실증주의 천문역사학, 남병철, 그다음에 19세기 대다수의 조선 지식인이 눈에 띄네요. 인물이 많이 나올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현상의 원리와 독자적 주장, 조선 과학의 중국 의존성 등이 나오는 것을 보니 자연현상의 원리에 대한 지식인들의 견해가 나올 것임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쭉 읽어보면 1문단은 남병철의 주장에 대해 나오고 2문단은 최한계의 주장에 대해 나오고 있습니다. 3문단은 19세기 최한계의 주장과 17, 18세기 중국 지식인들의 차이를 밝히고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 키워드 중에서 최한계와 남병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시문에서 최한기와 남병철을 중심으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니 선지에서도 이에 대한 그런 내용부터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한기에 대한 선지가 1번, 2번에 나오고요. 1번은 마지막 문단에서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제시문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지,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지 뛰어나다는 내용이 아니니까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무엇을 선택했다고 좋은 것으로 보았다는 식으로 의도를 곡해하는 선지는 틀린 선지 유형으로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4번은 1문단에서 옳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이제 A책형 3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낙학과 호학에 대한 내용이 1번부터 5번까지에서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본체라는 것에 나오고 있고요. 3번에서는 또 마음 이론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이 호학과 낙학이 대립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요 쟁점은 본체이고 마음 이론이 전제가 되기도 하나 보네요.
제시문을 보면 1문에서는 호락 논쟁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2문단은 낙학에 대해서, 3, 4문단은 호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낙학과 호학의 차이를 말하고 있는 1번, 4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2문단에서 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낙학의 정신은 본체로 향하고 있고 주관적 체험이었다라고 하니까 낙학이 본체를 주관적 체험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호학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줄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은 본체를 본체인 본성은 현실 세계를 객관적, 합법적으로 강제하는 규범의 근저로서 주관적 체험의 밖에 존재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을 보아서 그 1번 선지는 앞과 뒷부분이 둘 다 참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번이 맞았으면 4번이나 나머지 선지를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도 잠깐 보자면 4번 같은 경우에는 낙학이 본체를 본성으로 보았다. 이 내용은 이 문단에서 충분히 계속 확인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본체를 마음으로 이해하였다. 이 내용은 일단 호학에서는 그런 내용이 잘 없습니다. 주로 낙학에서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호학은 현실 세계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알 수 없다라고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2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알 수 없는 선지이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주의 마음 이론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두 번째 줄의 마지막 줄 두 번째에 보면은 낙학의 이론의 구성에서는 주의 마음 이론을 표준으로 삼았다라는 내용을 보면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표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인책형은 1번, 2번, 3번을 6분 안에 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당 2분 30초 정도 풀면서 어느 정도 유형에 익숙해지셨다면 이제부터는 문제당 한 2분 정도로 드리겠습니다. 언어 영역에서 어려워서 정답을 확실하게 못했던 제시문을 다시 읽어보려거나 아니면 퀴즈를 좀 더 시간에 쫓기지 않게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2분 내외로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년 1, 2, 3번 문제를 6분 동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15번 인책형 1번 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지를 보면 먼저 시조묘의 건일각 제사를 누가 주관했는지 나오고 김씨 왕들은 김알지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보입니다. 혁거세는 광명신, 농경신인지 보는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별칭도 있었던 것 같네요. 제시문을 쭉 보면 1문단은 시조묘에서 누가 제사를 지냈는지를 말하고 있고 2문단은 광명신으로서의 혁거세, 3문단은 농경신으로서의 혁거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역접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좀 주의 깊게 바라봐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믹추 이사금이 박혁거세의 묘에서 제사를 지낸 것은 혁거세 자체만을 제사 지낸 것이지 그의 직계 조상까지 제사 지낸 것은 아니었다. 시조묘 제사는 신라를 건국한 시조, 즉 국조에 대한 제사였기 때문이다. 여기를 보면은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 나오는데 2번 김씨왕들은 시조묘의 제사에서 자신들의 왕조 시조인 김알지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아니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죠. 네, 그래도 나머지 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번 혁거세가 강림한 아래서 태어나고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다는 신화는 그를 광명신으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거는 이 문단 마지막에서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태어났으며 그가 죽은 후 승천하였다라는 것은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신이니까 이 문단을 찾아가고요. 이 문단에서 아래에서 태어나고 죽어서 하늘로 올라왔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네, 4번에서는 광명이라는 건데 4문단의 셋째 줄 정도의 밝음의 의미인 광명으로 해석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문단의 마지막에 이는 하늘신, 즉 광명신이라는 의미이다. 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혁거세의 별칭을 안으로 보느냐 내로 보느냐에 상관없이 밝음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혁거세가 알지로 불렸던 것과 사체가 토막나 지상에 떨어진 후 장사 지냈다는 것은 혁거세가 농경신임을 의미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 농경신이니까 3문단을 봐야겠죠. 그리고 혁거세는 또한 알지일서감이라고 불렀는데 이때 알지란 농업 생산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농경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시체가 토막나 지상에 떨어진 후 장사 지냈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왕의 시신을 넷으로 나누어 다른 장소에 장례 지냈다라는 거니까 제천 행사이면서 농경신에 대한 제사라고 네, 그래서 농경신임을 의미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선지를 보면 일단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조선시대 이전과 이후, 성화부 이전과 이후 족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과 성종 때까지 과거 급제제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제시문을 보면은 1문단에서는 성화부에서 신기한 점, 그다음에 2문단에서는 당시 친족 관계에 대한 생각, 3문단에서는 시조 쪽으로 갈수록 기록이 빈약하다. 4문단에서는 성화부 이후 성관의 족보가 활발히 편찬되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조선 건국에서 당시까지 과거 급제자의 절반 정도가 성화부에 등장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당시는 1문단에서 성종 7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시문에 이전 단락에 나와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은 한번 연결하는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보이면 해도 하고 안 보이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서 너무 부담 갖지는 마셔도 되고요.
안 보이면 나중에 선지 파악할 때 바로 빨리 확인을 하면 되니까, 어, 네. 꼭 안 보인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물론 하면은 좋고요. 먼저 선지를 보면은 성화보에 관한 3번, 4번 선지와 아까 제시문에 연결해 두었던 5번 선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3번은 목의 중심의 친족 관계라는 뜬금없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탈락입니다. 4번은 단락에서 마지막 문단에서 아니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성화보 가능 이후 족보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거가대족의 족보는 정확하게 작성되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하지만 가계의 내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결해둔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태조부터 성종대까지 유력 성관과 친인척 관계인 과거 급제자들이 많았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년 인책형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먼저 1번 같은 경우에, 먼저 일단 그 선지를 쭉 보면요. 스파르타에 대한 내용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고 있고요.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지배 계급과, 어, 페이오이코이 헬로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군사 대국이 된 네, 그리고 직업 선택과 참정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파르타에 대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 질문에서는 일단 1문단에서는 지배계급과 피지계급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2문단에서는 지배계급, 오이코이, 헬로트 간의 뭔가 이 관계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3문단에서는 스파르타가 군사대국이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제시문을 보면은 2문단에서 주로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1번, 2번, 4번, 5번이 전부 2문단에 대한 내용이니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스파르타에서 구성원의 계급에 따라 직업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다. 이거는 그냥 1문단에서 그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2번, 스파르타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는 참정권을 부여하였다. 근데 이거는 페이오이코이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참정권과 선거권이 없었다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스파르타에서는 페이오이코이에게 병역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지배층의 인구를 늘리려 하였다. 절대 아니고요. 스파르타에서 시민권을 가지 못한 헬로테는 의무만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노예나 마찬가지였다. 라고 나와 있는데 5번에서 이들은 결혼권을 제외하고는 참정권, 사유재산권, 재판권 같은 시민의 권리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결혼권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5년 임책형 9번, 21번, 22번 세 문제를 6분 동안 또 풀어보겠습니다.
네. 15년 9번 문제를 보면, 우생학과 버지니아주 그리고 홈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캐리벅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이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이런 선지를 보면 캐리벅의 강제 불임 시술에 대한 우생학, 버지니아주, 홈즈의 견해 차이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단을 빠르게 읽어보면 1문단에서는 캐리벅 사건이 우생학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나오고 있고요. 2문단은 캐리벅이 어떤 사람인지, 3문단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나오고 4문단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이런 구성을 쫙 봤을 때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캐리벅 사건이 결국에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었는지가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선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5번 그러면 이제 그러면 하지만 연방대법원의 이 사건 판결이 나자 많은 주들이 새로운 법들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서 버지니아 주법과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네, 이때 하지만 바로 전에는 대부분의 주들이 이러한 강제 불임 시술을 실제로는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5번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연방대법원에 대한 내용인데 5번에서는 직접적으로 연방대법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혹시 못 찾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선지들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당시 우생학에 따르면 캐리벅은 유전적 결함을 가진 사람이었다. 우생학에 대한 내용이니까 1번 문단에 있겠네요. 1번 문단을 보면은 네, 캐리벅이 정신박약이고 정신박약이 있는 사람을 유전적 결함을 가진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맞는 선지입니다. 그리고 2번 버지니아주 법은 정신박약이 유전되는 것이라는 당시의 과학 지식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이때 당시의 과학 지식은 우생학이었고요. 우생학은 정신박약이 유전된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 버지니아주 법에 의하면 캐리벅에 대한 강제 불임 시술은 캐리벅 개인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네, 이것도 또한 3번은 또한 1번에서 우상학과 관련되니까 1분단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때 결함이 있는 자들에게 강제 불임 시술을 함으로써 당사자의 건강과 이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홈즈에 따르면 사회가 무능력자로 넘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때 3문단에서 판결의 이유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5년 21번 문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잠상과 삼상, 관계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송도와 외관, 한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대한 키워드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징을 쭉 봤을 때는 잠상과 삼상, 관계부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그리고 송도, 외관, 한양이라는 지역에서 뭔가 거래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을 쭉 보면 1문단에서는 삼상이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2문단에서는 정부가 삼상을 어떤 식으로 규제를 관리하고 규제를 했는지, 그리고 3문단에서는 삼상들의 외관 무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4문단에서는 잠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문단은 원칙에 대한 내용이고 3, 4문단은 뭔가 실제 적용, 실상에 대한 내용인데 딱히 어느 문단에 강조점이 있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전부 일단 확인을 해보면 1번은 2문단에서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황첩을 위조하여 관계부로 잠입하는 잠상들이 많았다 라고 나와 있는데 2문단에서 보면은 잠상으로 관주되어 처벌되었으며 황첩이 없는 상인을 거래한 관계부사도 처벌되었다라고 하니까 황첩이 없다라는 것이 잠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잠상을 합법적인 삼상으로 전환시키기 노력했다. 이거는 3, 4문단의 내용이 주로 이런, 그러니까 쭉 보면 정부는 계속 규제를 하려고 하고 상인들은 규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기보다는 계속 이제 3문단에서 보면은 꾸준히 어떤 식으로 제한을 했다라는 내용만 나오고 있죠. 그리고 3번, 상인들은 송도와 관계부에서 인삼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이거는 제시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선지고요. 4번, 외관에서의 인삼 거래는 한양에서의 거래보다 삼상에게 4배 이상의 매출을 보장해 주었다. 이것도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이 문단에서 마지막에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인지 어떤 사람이지 어떤 지역의 어떤 사람과 거래하였는지 일일이 파악하여 중앙의 비변사에 보고하였다라는 걸로 중앙정부는 관계부에서 삼상에게 합법적으로 인상을 판매한 백성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도전의 이야기가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오고 있고요. 뭔가 불교와 도교의 비판을 하고 있고 뭔가 가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정도전은 현재를 봤을 때 불교와 도교를 비판을 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정당화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면은 1번에서는 심기리편 정도전이 쓴 그런 대표작 책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문단은 마음과 기운, 이치에 대한 유교, 불교, 도교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3문단은 유교의 관점에서 불교와 도교를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문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반론적인 이야기였고 3문단은 정말 정도전이 유교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불교와 도교를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선지를 볼 때 3문단의 중심 내용이 있는 선지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2문단을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문단에 뭔가 정도전이 비판하는 내용이 2번, 3번이니까 2번, 3번부터 확인을 해보면 2번은 정도전은 불교와 도교를 모두 비판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불교를 더 비판하였다. 이거는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정도전은 도교를 비판하면서 살신성인을 가치 있는 일로 간주하였다. 그러면 3문단에서 도교를 비판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정도전은 수련을 통해 장생을 추구하는 도교도 비판하였다라고 하면서 유교는 신체의 죽음을 넘어선 의리가 있음을 말하였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정도전은 도교를 비판하면서 살신성인을 가치 있는 일로 간주하였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보면은 4번 정도전은 불교와 도교의 가치의식이 잘못된 근본 이유를 수행 방법에서 찾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수행 방법은 여기 그 제시문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 정도전은 도교와 불교와 서로의 장점을 흡수할 때 자신들의 이상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역시 정도전은 어떤 도교와 불교를 비판을 하고 마지막에서 유교적인 마음과 기운의 배양을 통해 도교와 불교의 이상이 올바르게 성취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역시 아니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1번 감정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도 역시 제시문에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오늘 좀 빨리 끝났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 한 문장,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대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파악을 하고 10문제 정도를 준비해왔는데요. 생각보다 좀 빨리 끝나서 내일은 좀 더 많은 문제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